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27번째 시간이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중세의 변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의 쇠퇴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중세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고 장원이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지방 분권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교황과 기사가 몰락하고요.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임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교황권 하락했습니다.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이냐? 바로 상인이 성장하는 것. 무역이 발달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럽, 중세 서유럽이 어떠한 구조였어요? 중세 서유럽은 마치 페페로니 피자 위에 페페로니가 막 올라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장원을 하나하나 띄어서 보면은 장원은 이렇게 가운데 영주의 성이 있고 장원이 있을 때 대부분이 뭐예요? 목초지와 농사짓는 농경지잖아요. 전통적인 장원은 농업 경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장원들로 이루어진 유럽의 모습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변화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장원들로 가득 차 있었던 유럽 곳곳에 장원 말고 농업 경제는 장원 말고 뭐가 등장했다? 상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요 지역마다. 그럼 어떤 지역에서 주로 도시가 발달을 했냐? 바로 북부 독일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많이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왜 이탈리아 지역에서 도시가 발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지중해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방 무역을 활성화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원과 도시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냥 장원은 농사 짓고 도시는 상업활동 중심인 것만 차이가 있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도시가 발달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도시도 다른 장원들처럼 영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특허장을 얻는 방식으로 자치권을 획득을 하는데 자치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스스로 통치, 정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인이다 보니까 돈이 많았을 겁니다. 결국에 그 돈을 이용해서 영주에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장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이제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영주가 손쉽게 타협해주지 않는다면 그 돈을 이용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영주와 전쟁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어요. 자, 방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도시들이 점차 자치권을 얻고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개의 장원이 존재하고 장원은 누가 지배해요? 영주가 지배하죠. 왕, 제후, 기사 이런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방에 각각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장원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유럽 중세인데 그러한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한 거예요. 영주의 지배를 받는 농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도시민들,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중세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원을 지배하는 사람은 영주라면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상인과 수공업자들 한 명 한 명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도시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동업조합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업조합은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단체입니다. 우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 길드라고 부릅니다. 자, 길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이나 이런 데서 그죠? 자주 나오죠. 게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연합을 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길드 역시 이 중세의 길드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중세 길드, 뭐 책 만드는 길드, 신발 만드는 길드, 뭐 은행 길드, 빵 만드는 길드, 뭐 등등등등 다양하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 그리고 이들이 도시의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원 바깥에 도시가 생기는 것을 공부를 했다면 장원 내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연적으로 유럽의 사회에 뭐가 돌게 될까요? 그죠? 돈이 돌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화폐 경제의 발달은 장원 내부에까지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냐? 자, 기본적인 옛날 장원 시스템은 뭐죠? 영주의 정이 있고요. 그 영주에 딸려있는 농노들은 자기의 토지를 일부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주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줘야 됩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영주가 농노한테 노동력이나 현물을 통해서 현물은 이제 실제 물건,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농작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농노에게 세금을 걷었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농노가 영주한테 예속되어 있는 영주의 지배를 받는 구조가 장원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영주 입장에서도 농노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일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 그럴 바야 현물로 받거나 노동력으로 세금을 받을 바야 차라리 화폐로 세금을 받습니다. 그게 영주 입장에서 편할 거예요. 상인이나 뭐 그런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바로바로 살 수 있고요. 그죠?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주는 일도 생깁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일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면은 내가 그냥 너 더 이상 나한테 예속된 존재로 안 하고 너 해방시켜줄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으로 퉁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자, 영주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옛날에 노동력이랑 현물로 받던 걸 돈으로 그냥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냐? 바로 농노가 예전에는 영주한테 예속되어 있던 게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농노가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도시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영주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불을 이렇게 붙여지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흑사병의 유행이에요. 14세기 무렵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봐도 유추할 수 있죠. 흑, 검을 흑, 사, 죽을 사, 피부가 검게 되어가지고 죽는 그런 병들을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를 그린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끔찍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골로 돼가지고 이제 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왕도 죽고 보니까 뭐 기사도 죽고 보니까 뭐 이 사람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인가요? 뭐 농노도 죽고 성직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예.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때요?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고 접촉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지만 중세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렸으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까요? 맞아요. 하늘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전염병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느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더 많이 퍼지게 되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병균에 또 옮게 되고 그러면서 온 마을, 온 국가 사람들이 다 흑사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시작되었던 이 흑사병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자, 유럽의 인구 그래프를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한 1000년 정도에 5천에서 6천 명, 6천만 명 사이였어요. 인구가 쭈루루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흑사병이 딱 도래하고 나서 인구가 어떻게 된다? 팍 바로 감소합니다.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우리 진짜 우리의 일생을 다 바꾼 전염병 한번 경험했잖아요. 뭐 경험했어요? 맞아요. 코로나19 경험했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한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1000분의 1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흑사병의 경우는 어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를 한 거예요. 진짜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흑사병이 돌게 된 결과는 무엇이냐? 흑사병 덕분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 원래 일하던 사람의 임금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즉 뭐다?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던 농민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귀해지기 때문에 농민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영주나 이런 사람들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결국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전부 다 장원제랑 관련된 거예요. 자, 유럽 중세의 핵심이었던 장원, 상업이 발달하고요, 영주의 힘이 약해지고요, 도시가 성장하고요, 흑사병이 돌면서 어떻게 된다? 장원이 점차 해체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두 번째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의 중요한 특징은 권력이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방 분권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개의 장원들이 있고 그 장원에 대해서는 주군이라고 하더라도 봉신이 갖고 있는 장원에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력이 지방으로 잘게 쪼개져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에 뭐가 등장하게 된다? 중앙 집권 국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하나는 백년전쟁이고요. 하나는 장미전쟁입니다. 백년전쟁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름만 들어봤을 때 백년전쟁 몇 년쯤 싸운 것 같습니까? 아주 쉽죠. 100년 동안 싸운 전쟁입니다. 대충 100년 정도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웠어요. 영국이 프랑스로 쳐들어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국과 프랑스는 왜 싸웠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에 플랑드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그런데 이 동네에 뭐가 많이 있냐? 양이 많이 살아요. 굉장히 귀엽네요. 자, 양이 살면 뭐가 좋냐? 이 양의 털을 뺏길 수가 있어요. 양의 털을 뺏겨가지고 파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모직물 공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가 털 보잖아요. 그죠? 양의 털로 직물을 만드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플랑드르 지방입니다. 당연히 영국이랑 프랑스 둘 다 탐나겠죠. 그래서 이 지방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냐? 이 당시에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 자기가 프랑스 왕이랑 영국 왕을 동시에 둘 다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걸 흔히 교과서에서는 영국 왕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주장했다라고 조금 어렵게 써 있는데요.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좀 도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서도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프랑스의 왕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어만 주세요.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위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아비뇽 유수, 교황의 힘이 약해질 때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강제로 이사시켰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필립 4세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루이 10세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동생인 필립 5세가 또 왕을 해요. 그런데 역시 아들 없이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를 4세, 근데 아들 없이 사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남자 계승자가 없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누구였냐? 필립 4세의 딸, 이사벨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아들, 즉 필립 4세의 외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에드워드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입장에서는 지금 필립 4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왕을 하고 있는데 다 후계자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쪽 혈통을 통해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여성 쪽 혈통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쪽 이사벨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에드워드의 계승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필립 4세 거슬러 올라가서 필립 3세 거슬러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친척 중에 필립 6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프랑스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뭐 필립 6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에드워드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전쟁 초반에는 영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영국이 유명한 무기를 사용을 했죠. 장궁을 활약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장궁 이름만 들어도 알죠. 굉장히 긴 활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뭐 180cm에서 긴 거는 뭐 200cm라고 하니까 거의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화살을 이용해가지고 이 당기는 힘이 그냥 일반 화살보다도 훨씬 세다고 합니다. 한 70kg 정도로 당기는 힘이 있어야지 이 화살을 간신히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정거리도 길고 파워도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압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백년전쟁의 지도인데 처음에 전쟁이 시작하는 모습 보면은 초록색이 영국이고요. 주황색이 프랑스예요. 영국이 이제 막 건너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는 어떻게 돼요? 초록색이 넓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고. 프랑스가 이때 망할 뻔합니다. 프랑스가 이제 그냥 영국의 일부가 될 뻔해요. 그래서 백년전쟁에서 초반에 영국이 굉장히 잘 나갔다. 그러면은 프랑스는 이 전세를 어떻게 뒤집었냐? 이때 프랑스에 등장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순신 플러스 유관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성녀 잔다르크입니다. 예, 여러분 그림 봐서 알겠지만 여성이고요. 굉장히 어렸습니다. 자, 이 잔다르크 이야기 또 교과서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재미삼아 조금 더 들려줄게요. 자, 프랑스의 장군으로 총지휘관으로 활약했던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소녀 원래는 직업이 무엇이었냐? 무슨 뭐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직업은 양치기 소녀였어요. 시골에 살던 양치기 소녀 잔다르크가 13살 때쯤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딱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겠네요.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그때 어느 날 천사로부터 프랑스를 구해라. 네가 프랑스를 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나의 운명은 우리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나라를 구할 위대한 인물이라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와가지고 막 정치인들한테 막 대통령한테 막 만나달라고 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겠죠, 그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잔다르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대신 그냥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기치는 건지 아니면 미친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잔다르크가 왕궁으로 가가지고 프랑스의 왕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자가 신하들이랑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하들 사이에 숨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신하를 왕자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잔다르크가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 처음 만나는 왕자를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테스트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왕궁으로 들어온 잔다르크가 처음 보는 왕자를 신하들 무리 속에서 바로 딱 찾아내는 거예요. 왕자님,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구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뭐 완전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잔다르크를 믿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잔다르크를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고 갑옷과 말과 무기와 군대를 주어가지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겨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나이대요. 자, 그러면은 이 잔다르크 전쟁에서 잘 싸웠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인데 정말 잘 싸웠다고 합니다. 전쟁의 맨 앞에 서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고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말도 잘 타고 무기도 잘 다루고 심지어 당시에는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대포를 운용하는 능력까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잔다르크가 얼마나 활약을 잘했냐? 반년 넘게 프랑스가 포위되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던 오르레앙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 전투를 잔다르크가 들어간 지 한 열흘 만에 전세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활약을 보이는 등 뭐 엄청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잔다르크가 앞장서서 싸우고 그 다음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도 있어요. 어떠한 전투에서는 잔다르크가 영국군이 쏜 석궁을 맞아서 여기 갑옷을 입을 때 갑옷에 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투구가 있고 갑옷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어깨, 목 쪽과 어깨 사이를 완전히 관통당하는 그런 석궁의 공격을 받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그냥 응급조치만 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전투를 하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어린 소년들 앞장서서 싸우고 싸움도 잘하고 대포도 잘 쏘고 막 다쳐도 금방 회복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신이 하느님이 우리 프랑스를 구해주라고 보낸 천사가 도와주는 성녀구나. 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를 중심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전쟁의 맨 앞에서 가지고 활약하는 잔다르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잔다르크가 전세를 역전시켜서 나중에 시간이 결국에 지나서는 프랑스가 영국을 몰아내고 백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잔다르크는 백년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사망을 해요. 백년 전쟁을 끝내진 않았지만 백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 잔다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잔다르크는 그렇게 잘 싸우는데 왜 백년 전쟁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잔다르크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프랑스가 우세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프랑스를 지키는 천사가 보낸 소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잔다르크가 처음에 만났던 샤를 왕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다르크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아무래도 잔다르크가 잘 나가는 것이 조금 신경 쓰였나 봐요. 조금 견제가 됐을 거예요. 아무리 왕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뭔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결국에 잔다르크 정치적으로 프랑스 쪽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영국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잔다르크와의 전투에서 잔다르크를 포로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잔다르크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프랑스 측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잔다르크는 영국 쪽에서 포로로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자, 영국 측에서는 잔다르크 어떻게 해야 돼요? 잔다르크는 당한 게 많으니까 뭐 죽여야겠죠. 자,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죽이면 뭐예요? 하느님이 보낸 천사가 도와주는 성녀를 죽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다르크가 갖고 있는 가치를 훼손해야 되는 겁니다. 잔다르크를 뭐로 보냐? 마녀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천사가 보낸 성녀 아니야. 이 사람 하늘에 계시 받은 거 아니야. 잔다르크가 왜 그렇게 싸움 잘하냐고? 얘 악마랑 계약한 거야. 얘 마녀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잔다르크는 마녀로 몰려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는 걸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때 잔다르크의 나이가 19살이에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끝은 비극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족 영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년전쟁 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는 짧게 나오지만 잔다르크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역사를 한번 공부했으면 빼놓지 않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백년전쟁의 결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영국과 프랑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함으로써 영주가 약화가 됩니다. 자, 이 시기에 화약과 대포 같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사들 몰락합니다. 기사가 어떤 존재예요? 갑옷 입고 창 들고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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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싸우는 애잖아요. 근데 대포를 빵 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쓸모가 없어지겠죠. 자,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영국 왕과 프랑스 왕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워낙 대규모의 전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영국 단위, 프랑스 단위로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하나로 집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백년 전쟁에서 대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록, 여러분들이 그림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백년전쟁 뒤에는 장미전쟁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전쟁은 영국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영국의 왕실에 있는 귀족 가문들끼리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왕할 거야, 내가 왕할 거야 라면서 싸운 전쟁이 장미전쟁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이름이 장미전쟁인가요? 왜냐하면은 이때 싸웠던 두 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명문 귀족 가문의 마스코트가 무엇이냐? 바로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랭카스터 가문 쪽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랭카스터 가문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냥 이쪽만 왕위를 독차지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미 전쟁은
뭐 영구 귀족들끼리 싸워서 그 이후에 뭐 왕을 배출을 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수십 년간 보면 30년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이 수십 년 동안 전쟁하는 과정에서 양쪽 가문에서 잘 나가는 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온 왕은 다른 귀족들의 견제를 안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귀족들끼리 싸워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장미 전쟁이에요. 영국 왕실에서 귀족들끼리 싸우다가 다 몰락해버리고 왕권이 강화된 사건.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다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하는 걸 배웠어요. 중세 유럽의 중요한 특징, 중세 유럽을 떠받치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이 있냐? 장원, 지방 분권적 사회, 강력한 교황의 권력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도시가 성장하고요. 화폐가 발달하고요. 흑사병이 유행해요. 장원은 해체되고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요. 십자군 전쟁, 아비뇽 유수 교회의 대분열을 거치면서 교황의 권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에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점차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할게요. 첫째, 장원이 해체됩니다. 장원이 해체되는 것은 상업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생겼다? 도시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영주가 지배하는 장원과 다르게 일종의 자치권을 획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일부 동로들이 해방되게 되면서 영주의 장원 내부의 힘도 약해졌고요. 엎치는 덮친 격을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농민의 힘이 강해집니다. 결국에 영주가 지배하는 농업경제 시스템이었던 장원은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후에 두 가지 전쟁을 공부를 했습니다.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었어요.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결국에 잔다르크의 승리로 프랑스가 이기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장미전쟁 역시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 어느덧 벌써 유럽의 중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끼어있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